어머니는 이번 여행 그냥 집에서 쉬세요. 70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날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정작 제가 필요할 땐 어디에도 자리가 없더군요. 나는 가게 위층에서 혼자 삽니다. 큰아들네는 차로 20분, 작은아들네는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입니다. 저녁 7시 동네 경로당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눅눅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아무도 집에 없었던 냄새였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반짝이는 분양 브로셔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큰 며느리가 또 갖다 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종이 질감이 매끄럽고 두꺼웠어요. 손끝으로 만져보니 값비싼 종이였습니다. 강남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 단지라는 글씨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더라고요.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두 아들이 어렸을 때 이 작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 엄마, 뭐 해 먹어? 하며 제 치마폭에 매달리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이 집이 온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크고 텅 비어 보입니다. 작은 며느리가 들렀다 가며 놓고 간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아마 또 가족여행 단체방에서 온 메시지겠죠. 며칠 전부터 여권 사진 찍는다며 분주하더니 요즘엔 숙소 예약이다 뭐다 하며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물론 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지만요. 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와서는 제게 말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 가려면 체면도 있고 아이들 교육 환경도 생각해야 한다고요. 작은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이번 가족여행은 온 가족이 다 함께 가니까 정말 의미 있을 거라면서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럼 나는? 하고 묻고 싶었지만 괜히 분위기 깨뜨리기 싫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 집에서 키운 아이들인데 이제 나만 빼고 다 함께 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두 며느리는 서로 눈짓하며 속삭이듯 얘기를 나누더니 저에게는 그저 형식적인 말만 건네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녁 준비는 당연히 제 몫이었고요. 그렇게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내 자리는 없구나. 가족여행에도 아이들의 미래에도 저는 그저 짐이 되어버린 건가 보다고요. 그날 며느리들의 낮은 한숨과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분양 브로셔를 한쪽으로 밀어두고 예전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40년 전 사진들이 바스러질 듯 말았어요. 28살, 아직 앳된 제 얼굴 옆으로 갓난아기였던 큰아들이 보였습니다.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 좌판을 나갔던 시절 말입니다. 찬 공기가 볼을 스치고 손끝은 얼어붙어 동전을 세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좌판 하나로는 부족해서 오후엔 건물 청소까지 했습니다. 표백제 냄새가 코를 찔러도 고무장갑 안에서 손이 불어터져도 참았어요. 밤늦게 집에 와서야 비로소 아이들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죠. 밥상을 차릴 때마다 아이들 그릇부터 먼저 챙겼습니다. 밥 한 숟갈을 먼저 내 입에 넣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늘 부족한 반찬이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엄마는 배불러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운동의 날이었어요. 다른 어머니들은 카메라를 여러 대씩 들고 왔는데 저는 일회용 카메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한 달 용돈을 아껴서 산 거였죠. 아이들이 달리는 모습을 찍다가 필름이 떨어져서 시상식은 그냥 눈으로만 봤습니다. 그때도 나는 내 몫을 미뤘더라고요. 저녁마다 도시락을 싸면서 뚜껑에 서리는 김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반찬을 하나 더 넣어주자. 하지만 늘 같은 김치와 계란말이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빈 도시락통을 들고 오면 마음이 흡족했어요. 1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학원비며 교복비며 돈 들어갈 곳이 늘어났어요. 저는 식당 주방일도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기름 냄새와 설거지물의 미끄러운 감촉에 손은 거칠어졌지만 일하는 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내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 시절 저는 작은 장부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모으면 적어두었어요. 1만 원이 모이면 저금통에 넣고 2만 원이 모이면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동전들이 저금통에 떨어지는 딸랑거리는 소리가 희망처럼 들렸어요. 나중에 아이들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태주자. 그게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두 아들이 장가를 들고 손자까지 낳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로소 제 인생의 숙제를 다 마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며느리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큰 며느리가 이웃집 세댁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요즘 신축 아파트가 억 단위는 훌쩍 넘는다면서 아이들 교육 환경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며칠 전부터 전화 통화가 잦아졌어요. 가족여행 계획을 세운다며 단체방에서 알림음이 하루 종일 울려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어떤 대화에도 끼지 못했어요. 그냥 멀리서 들을 뿐이었죠. 마음속으로는 내가 모은 돈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왠지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손자가 제게 쪽지를 하나 건넸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한 줄이 하루 종일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아,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온기도 잠시였습니다. 며느리들의 분양 브로셔는 점점 늘어났고 가족여행 단체방 알림음도 더 자주 들려왔어요. 예전에는 식탁 한쪽 구석에 놓여 있던 브로셔가 이제는 식탁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볼 뿐이었어요. 내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체면이나 교육 환경 아니면 여행 일정에 관한 것 뿐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오래전 들었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제목이었죠. 그 가사를 따라 부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뒷전이구나. 자식들이 필요로 할 때만 꺼내지고 평소에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여겨지는구나. 나는 그날 밤 장부를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 노후의 숫자들이 남의 체면을 위해 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뚜렷해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큰 며느리가 가게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다며 아들이 부탁했다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 하기엔 버거웠던 가게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를 일이었죠.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길었어요. 10,000원짜리 물건 계산에 20원, 30원씩 차이가 났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둘째 날에는 콩나물을 씻다가 반을 버렸더라고요. 너무 세게 문질러서 부러진 거였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콩나물이 아까워 마음이 쓰였어요. 셋째 날에는 손님이 잔돈을 잘못 받았다며 다시 오셨습니다. 큰 며느리가 1,000원을 더 받았다는 거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30년간 장사하면서 그런 실수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손님께 사과하고 잔돈을 돌려드리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쪼들린다면서
가게 일을 도와준 대가로 월급을 받아야겠다고 했어요. 500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더라고요. 저는 그저 고생했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손이 떨렸지만요. 가게 수입이 한 달에 700만 원 정도인데 500만 원을 주면 제가 쓸 돈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니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작은 며느리 쪽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가족여행 단체방에서 오는 알림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렸습니다. 항공료가 생각보다 비싸다느니 숙소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꿔야겠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들려왔어요. 물론 저에게 직접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일부러 들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온 가족이 다 함께 여행 가는 게 트렌드라더라. 작은 며느리가 이웃집 아주머니와 나누는 대화였어요. 가족 간의 정을 쌓는데 여행만 한 게 없다면서 돈이 좀 들어도 체면상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집에 들를 때면 식탁에 마주 앉아 분양 브로셔를 펼쳐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널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억 단위가 넘는다느니, 교육 환경이 좋다느니,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아들들도 예전과 달랐어요. 큰아들은 어머니가 혼자 가게 하는 게 미안하다면서 아내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작은아들은 가족여행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이야기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게 진짜 가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어떤 대화에서도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결정된 일들을 전해 듣기만 했어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거 우리 가족이야.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속에는 아빠, 엄마, 자기가 손을 잡고 있었는데 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그날 저녁 단골 손님이 가게에 들러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 한마디가 왠지 고마웠어요. 아직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도 잠시였어요.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는 새로운 분양 브로셔가 또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의논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볼 뿐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분양 브로셔는 이제 식탁 가운데를 완전히 차지했습니다. 예전에는 구석에 놓여 있던 것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브로셔를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 집에서 제 목소리가 작아졌을까? 언제부터 제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게 되었을까? 가게에서 번 돈으로 며느리 월급을 주고 그 며느리들이 제 돈으로 체면을 차리려 하는 이 상황이 정상인 걸까?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정말 가족다운 일인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도와준다던 손길이 왜 내 어깨를 더 무겁게 할까? 그날 식탁 한가운데가 서서히 내 자리를 밀어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우려내고 있었어요. 컵 가장자리에 맺힌 물방울이 손가락 끝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찬 공기와 향이 함께 들어왔고 두 며느리는 잠깐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라며 식탁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큰 며느리가 식탁에 분양 브로셔를 여러 장 펼쳐 놓았어요.
금박으로 인쇄된 글씨가 조명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작은 며느리도 옆에 앉더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단체방에서 알림이 올 때마다 진동음이 식탁을 타고 전해졌어요. 큰아들이 저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얼굴에 어떤 결심 같은 게 보였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확고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넌지시 돌려서 하던 얘기를 이제 직접 꺼내려는 것 같았어요. 큰 며느리가 브로셔를 저에게 밀어줬습니다. 표지에는 프리미엄 신축 아파트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어요. 사진 속 아파트는 정말 웅장해 보였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키즈 카페까지 있는 최신식 단지였어요. 어머니, 13억 아파트 하나는 해주셔야 체면이 서요. 큰 며느리의 말이 조용한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13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어요. 큰아들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아이들 교육 환경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면서 요즘 세상에는 집이 곧 체면이라고 했어요. 다른 엄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더라고요. 작은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브랜드로 사람을 평가한다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눅 들까봐 걱정이라고 했어요. 체면이라는 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면서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논을 팔아서 형들 공부시킬 때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체면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배고픈데 체면이 밥 먹여주나? 그때는 철없이 들었던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큰아들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교육 특구에 있어서 학군이 좋다고 했어요.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투자라면서 어머니 돈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은행 대출로는 한계가 있고 지금의 집값으로는 갭이 너무 크다더라고요. 작은 며느리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단체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올린 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다들 좋은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가족 간의 화목한 모습이 보기 좋다면서 우리 가족도 이런 추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에게는 여행 일정이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결정된 사실들을 알려주기만 했습니다. 언제 출발하고 어디서 머물고 얼마나 갈 예정인지는 들었지만 제 의견을 구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15억 정도였어요. 13억을 내주면 2억이 남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만약의 사태를 생각하면 넉넉하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작은 손자가 거실로 뛰어왔어요.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집 좋아요.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무거운 분위기를 잠시 바꿔놓았어요.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니 우리 집 거실이었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있고 아이가 제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도 잠시였어요. 큰 며느리가 다시 브로셔를 펼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작은 며느리의 휴대폰에서는 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금세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큰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셔서 모은 돈이니까 함부로 쓰자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고 아이들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서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오히려 이득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거들면서 말했어요.
요즘 부모들은 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지원한다면서 조건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좋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도 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체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도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의 값이 누군가의 체면값으로 쓰여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새벽 좌판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동전을 세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건물 청소를 하면서 표백제 냄새에 코가 아팠던 기억도 생생했어요. 큰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아들들 몫이 될 돈이니까 미리 쓰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가치가 될 거라면서 손해볼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제 돈을 쓸 권리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들들 몫이 될 돈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써야 하는 건 맞는 걸까요? 작은 며느리는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설명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다른 가족들도 다 그렇게 한다면서 우리만 뒤처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몇 박 며칠을 갈 건지,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예산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해진 일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미리 상의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간절함과 동시에 당연함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의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남아서 장부를 다시 폈습니다. 15억이라는 숫자를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 돈은 제가 70년을 살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새벽 추위 속에서 뜨거운 주방에서 손이 거칠어지도록 일하면서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이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누군가의 교육 환경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마다할 이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값이 정말 이런 식으로 쓰여도 되는 걸까? 내 노후는, 내 남은 날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나는 장부를 다시 폈다. 내 남은 날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나를 바라보았다. 13억 아파트 이야기가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작은 며느리가 부엌에서 이웃집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공과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요즘 부모들은 손주 양육비, 학원비까지 다 보태준다더라고 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 돌봄비가 만만치 않은데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다는 얘기였어요. 다른 집 이야기인 듯 하면서도 왠지 저를 향한 말 같았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손에 들고 있으니 종이의 매끄러운 질감이 느껴졌어요. 1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가스비, 수도세, 인터넷비까지 합치면 매달 30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13억을 내주고 나면 이런 생활비조차 부담스러워질 것 같았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전화 통화가 계속되었어요. 아이 학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은 기본이라면서 영어, 수학, 피아노, 태권도까지 시키려면 더 든다고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안 시키는 게 없다면서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렵다더라고요. 저는 약봉지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복용하고 있는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 약들이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들었어요. 정기검진비까지 포함하면 월 20만 원은 잡아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더 늘어날 텐데 돈을 다 내주고 나면 제 건강은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작은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 교육비 얘기를 하더니 요즘 시대에는 부모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경쟁에서 밀린다며 내 눈치를 살폈어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다 도와준다면서 우리 집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여행 이야기도 꺼냈어요. 단체방에서 숙소 예약이 확정됐다면서 일정표를 보여줬습니다. 4박 5일 일정이었는데 총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든다더라고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면서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구체적인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언제 출발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디서 머물 건지는 이미 다 정해진 일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어머니도 같이 가시겠죠? 그 정도의 확인만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장부를 펼쳐 계산해 봤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100만 원, 의료비가 20만 원, 가게 운영비가 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13억을 내주고 나면 남은 돈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며느리들이 부엌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니 두 사람이 고개를 맞대고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분양 브로셔와 가계부 앱 화면이 동시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족여행 단체방에서는 계속 알림이 울려댔어요.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결정하시면 따를게요라는 말이 들렸어요. 작은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일이니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결정이란 이미 정해진 답을 확인받는 일이라는 거요. 내 몫은 언제부터 물음표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작은 손자가 달려와서 제게 사탕을 하나 건넸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딸기맛 사탕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직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 온기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아이는 금세 뛰어갔고 곧 이어 휴대폰 알림음이 또 울렸어요. 분양 브로셔를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나서 말했어요. 다른 집 할머니는 손주 용돈까지 따로 준다면서 요즘 세상에는 그래야 아이들이 주눅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는 기본이라면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더 보태주기도 한다더라고요. 큰 며느리도 거들면서 말했어요. 아파트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면서 새 가구며 인테리어비까지 생각하면 2천만 원은 더 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쓸 돈이니까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겠다면서 어머니 통장에서 조금씩 빼두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이런 식으로 계획되고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아파트 13억, 이사 비용 2천만 원, 매달 양육비 100만 원, 여행비 2천만 원. 계산해 보니 제가 가진 돈이 금세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들은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내들의 말이 다 맞다는 듯이요.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어머니가 이해해 주실 거라면서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오히려 이득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나중에라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70 넘은 나이에 모든 돈을 내주고 나면 제 남은 날들은 어떻게 버텨야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가족여행 단체방에서 최종 일정표가 공유됐다고 했습니다. 숙소,
항공편, 현지 투어까지 모든 게 확정됐다더라고요. 물론 저에게는 사후 보고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 집에서 제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제 돈에 대한 계획이 남들에 의해 세워지게 되었을까? 그날 밤 여행 이야기는 더 또렷해졌지만 내 자리에 관한 문장은 끝내 쓰이지 않았다. 새벽 5시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깬 것 같았어요. 거실로 나와 보니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전날까지 연달아 울리던 가족 단체방 알림이 오늘은 뚝 끊겨 있었지요. 휴대폰을 켜니 화면 맨 위에 공항 출발 사진과 탑승 게이트 번호가 차례로 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그들이 말하던 가족여행 출발일이었다는 걸요. 식탁 위에는 분양 브로셔가 여전히 더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제 들렀다 간 며느리가 두고 간 것들이었죠. 금박 글씨가 새벽빛을 받아 번쩍였고 가운데 비어있는 의자가 유난히 커 보였습니다. 그 의자에 한동안 시선이 붙들렸어요. 아침이 조금 더 밝아올 무렵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일정이 빠듯해 미리 말 못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동이 많아 어머니께 무리일 수 있다고도 했지요. 어머니, 이번엔 이동이 많아서요. 다음에 꼭 모실게요. 잠시 뒤 작은 아들은 메시지로 비슷한 말을 전했습니다. 편히 쉬시라는 인사와 함께 숙소가 젊은 사람들 위주라 불편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지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달력을 펼쳐보니 4박 5일의 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내 글씨로 적은 메모만 남아 있었어요. 혈압약 오후 2시, 가게 재료 주문. 누군가의 일정으로 빼곡한 화면을 본 뒤라 그런지 내 하루는 더 얇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멀리서 한 번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에는 새벽 신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창틀로 스민 빛가루가 천천히 떠다녔어요. 집안은 낯설 만큼 넓고 고요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휴대폰을 다시 보니 공항 셀카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단체 티셔츠, 같은 포즈, 가족여행 출발이라는 문구. 사진을 확대해 보다가 천천히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 온 가족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가게에 나가 장부를 정리하고 일찍 문을 닫아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손이 가지 않아 죽을 간단히 끓였지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려 단골이 안부를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는 그 한마디가 잠시 마음을 덮였지만 곧 피드의 면세점 사진이 올라오며 온기가 사르르 식었습니다. 쇼핑백을 든 얼굴들, 환한 표정들. 화면을 넘길수록 가슴이 비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저는 이 가족에서 선택사항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제외시켜도 되는 존재가 되었을까? 13억 아파트 요구, 매달 양육비 지원, 이사비용 추가 요청. 돈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저를 찾으면서 정작 가족의 즐거운 시간에는 저를 배제하는 게 당연한 일인 모양이었어요. 분양 브로셔들이 여전히 식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브로셔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13억을 내주고 이사 비용을 대주고 매달 양육비까지 보태준다면 그때도 저는 여전히 가족여행에서 제외될까요? 아마 그때는 어머니가 돈 때문에 힘드실까봐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같은 이유로 또 배제시킬 거예요. 결국 저는 돈만 내고 혼자 남겨지는 존재인 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SNS에는 호텔 체크인 사진까지 올라왔어요. 멋진 수영장이 보이는 리조트였습니다. 아이들이 수영복을 입고 물가에서 뛰어노는 모습도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가족 사진 어디에도 저는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 가족의 경계가 사진틀 안에서 더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화장대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었을까? 필요할 때만 보이고 불편하면 보이지 않게 되는 존재로 말이에요. 문득 혈압약 시간을 놓친 걸 깨달았습니다. 어지럼증이 살짝 올라왔어요. 혼자 있는 집이 갑자기 더 크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빈집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하는 소리가 빈집을 가득 채웠어요. 창틀로 스며드는 아침 빛에는 먼지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평소 같으면 분주한 아침이었을 텐데 이상하게 모든 게 느려 보였어요. 머그컵에 차를 우려내면서 손잡이에 미세한 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던 금인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차는 금세 미지근해졌고 맛도 어제와 달랐습니다. 혈압약을 먹으려고 약봉지를 들었을 때 비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혼자 있는 부엌에 울렸어요. 그제서야 생각났습니다. 어제 혈압약 시간을 놓쳤다는 걸요. 어지럼증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나 싶어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벽지의 거친 촉감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식탁 가운데는 여전히 분양 브로셔들이 더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금박 글씨가 아침 햇살에 번쩍였어요. 그 옆 의자는 텅 비어 있었고 왠지 그 빈 의자가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에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현기증이 또 왔어요.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다가 결국 보건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혼자 몸을 돌보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보건소 진료실에 들어서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데 커프가 팔을 죄는 압박감이 불편했어요. 의사는 수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갔네요.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셨나요? 스트레스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족들이 저 없이 여행을 떠났다고 말할 수도 없고 13억을 달라고 해서 고민이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의사는 약을 조절해 주면서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정기적으로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피하라는 건지 막막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우유 한 팩, 계란 몇 개, 김치통 하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미역국을 끓였는데 혼자 먹기 많다며 나눠드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국그릇을 받아들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직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휴대폰을 보니 가족들이 올린 새 사진이 있었습니다.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어른들은 칵테일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사진 속에서만 나는 혼자였구나. 그들에게는 저 없이도 완벽한 가족이었던 거예요. 미역국을 한 스푼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웃의 정성이 담긴 맛이었어요. 하지만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해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예전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어요. 해수욕장에서, 놀이공원에서, 명절날 집에서. 그때는 저도 가족 사진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남편 옆에 서서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장부를 폈습니다. 15억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때 미룬 내 몫이
오늘의 빈자리로 돌아오는구나 싶었습니다. 평생 내 것을 밀어가며 아이들을 키웠는데 정작 저는 그들의 인생에서 점점 뒷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라디오를 틀어봤습니다. 오래된 라디오라 잡음이 섞여 나왔어요. 그 잡음 사이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고향의 봄이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부르시던 노래였습니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도 이런 기분이셨을까?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나서 혼자 남겨졌을 때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일을 하러 나갔지만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큰 며느리가 와서 도와주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계산도 천천히 하게 되고 정리도 더뎌졌어요. 단골 손님이 들러서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더 외로우시겠다면서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게 좋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함께 산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TV를 틀어봤습니다. 가족여행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행복한 가족들이 바다에서, 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지만 어느 프로그램을 봐도 집중이 안 됐어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손주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할머니 얼굴이었는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뒷면에는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왜 함께 가지 못했는지 모를 테니까요. 휴대폰을 다시 보니 또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현지 맛집에서 찍은 식사 사진이었어요. 테이블 가득 차려진 음식들과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는 것도 이벤트가 되는 여행이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간단히 죽 한 그릇만 끓여 먹었습니다. 손주가 그린 그림을 식탁에 세워두고 보면서 먹으니 조금 덜 외로웠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언제부터 깜빡거렸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머그컵에 금 라디오의 잡음, 깜빡거리는 형광등. 집안의 작은 파손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브로셔에서 번쩍이던 체면이라는 금박 글씨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체면이 중요했지만 저에게는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가 소중했어요. 함께 밥 먹고 안부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게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그런 게 사치가 되었을까요? 다음 날도 혼자였고 그 다음 날도 혼자였습니다. SNS에는 매일 새로운 여행 사진이 올라왔어요. 해변에서, 관광지에서, 레스토랑에서. 그들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지만 제 시간은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TV 보는 것도, 혼자 잠자리에 드는 것도 말이에요. 외로움도 습관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손주가 그린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이웃이 주신 미역국 그릇도 깨끗이 씻어서 돌려드렸어요. 작은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하루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밥을 지었다. 내일은 나를 위해 한 걸음만 더 걷자. 그들이 떠난 지 나흘째 되는 아침, 저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던 분양 브로셔들을 한 장씩 모았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빈집에 울렸습니다. 프리미엄 신축 아파트, 강남 교육특구, 체면을 지키는 선택.
금박으로 새겨진 문구들이 아침 햇살에 마지막으로 번쩍였어요. 그 브로셔들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두니 마음도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식탁 가운데에는 제 장부와 머그컵, 그리고 손주가 그린 그림만 남겨두었습니다. 심플했지만 제 것들이었어요. 창가 화분에 물을 주면서 흙이 물을 머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지만 생명이 있는 소리였어요. 저는 라디오 주파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동안 들려오던 잡음을 줄이니 음악이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머그컵의 미세한 금도 다시 보았습니다. 금이 있어도 여전히 제 역할을 하는 컵이었어요. 휴대폰에는 여행 사진이 또 올라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았어요. 모두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다가 스크롤을 멈추고 화면을 닫았어요.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저도 제 마음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계시냐는 안부와 함께 아파트 이야기가 나왔어요. 언제쯤 결정해 주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울 일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겠지만 노후 자금과 건강관리비는 먼저 확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다음 날 연락했어요. 양육비 지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답했어요. 할머니로서 도움을 주고 싶지만 제 생활과 건강을 먼저 챙긴 후에 여유가 되는 만큼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며느리들도 각각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해한다면서도 실망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몫을 우선에 두는 결정이었습니다. 13억짜리 아파트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아프거나 큰 병에 걸렸을 때를 생각하면 그 돈이 꼭 필요할 수도 있었어요. 가족을 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자신을 먼저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조금씩 일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밥을 지었습니다. 점심에는 동네 공원까지 산책을 나갔어요. 한 걸음씩 걷는 게 힘들었지만 제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웃 할머니와도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게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라고 해서 외롭기만 한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병원 예약도 미리 잡아두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고 혈압약도 다시 조정받았어요. 의사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며 수치가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저를 돌보기 시작하니까 몸도 따라주는 것 같았어요. 가게 일도 제 페이스에 맞춰 조정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고 피곤하면 일찍 문을 닫기도 했어요. 매출이 조금 줄어들어도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들고 와서 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해주었어요. 어른들은 여전히 아파트 이야기와 생활비 지원을 언급했지만 예전처럼 답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 원칙을 분명히 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도움을 주고 싶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손주들과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건강할 때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돈으로 도움을 주는 것보다 제 시간과 관심을 주는 게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차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일들이 결국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준 것 같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저를 소중히 여겨야 가족들도 저를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부모의 희생은 끝까지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나의 남은 날들도 존중받아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디까지 돕고 어디서 선을 그으시겠습니까?